오늘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문을 열겠는데요. 오늘도 이 비를 뚫고 여러분을 위해서 나와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도 바람도 눈도 그 어느 것도 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제 술 먹었어요? 예? 어제 술 먹었어요? 아니요. 술 먹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제 아니, 바로 어제, 잤습니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 아직 술이 들깨가지고 말은 멋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운동을 가기 위해 어제 밤에 바로 잤습니다. 비 오는데 운동을 해요? 그럼요. 무슨 운동을 했어요? 실내에서 운동하니까. 실내에서 네. 하는 거? 네. 비 오는 날 축구할 때 이렇게 우중 축구도 안 해요? 사실 좋아하는 편입니다. 우중 축구? 예. 목욕하면서 하는 거? 예, 샴푸도 챙겨가고. 샴푸도 챙겨가고 예. 이렇게 막 뛰면서 막 머리도 긁고 예, 하지만 이게 다 농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샴푸를 밖에서 사용하시면 이제 계면 활성제를 바깥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또 환경까지. 그럼요. 예, 네. 아주 골고루 다방면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네. 야, 기회를 놓치지 않네요. 요즘 ESG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저 environment 그다음이 생각이 안 나네요. 또 하건 참 그렇군요. 네. 할 말이 없어요. 네. 환경 문제에 워낙 제가 무지하다 보니까 근데 그 비 올 때 그 잔디 얘기하니까 어디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 잔디. 네.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안 그래도 이제 관련 뉴스를 오늘 아이템으로 꼽진 않았는데요. 그 아이유 콘서트 관련해서 이제 축구 팬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또 이게 사실 잔디뿐만 아니라 콘서트나 이런 게 있으면 주변 소음도 문제지 않습니까? 예. 아이유 씨가 이 상암동 주민들에게 이 선물을 직접 했다는 그런 소식도 아이유 씨 있습니다. 노래는 소음이 아니라 그건 명곡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쵸, 그런데 그쵸. 이제 팬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는 소음이죠. 그리고 또 뭐 폭죽도 터지고 할 테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유 씨가 직접 상암동 주민들에게 선물을 직접 문마다 걸어드렸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흐뭇한데. 네. 근데 그 잔디를 그 임영웅 씨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쫙 그 바닥에 뭐 깔고 하면은 안 되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잔디 다시 이 좀 회생시키는 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그 잔디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우리나라 날씨인지라 우리 학교도 운동장에 잔디를 깔았었는데 그 잔디를 인조 잔디로 바꾼대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차기엔 인조 잔디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 왜요? 일단 천연 잔디에 대한 이제 그 뭐 개보수 포함해서 그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뭐 인조 잔디라고 막 찰과상 입고 이러지는 않아요? 뭐 찰과상 입게끔 넘어지시면 흙에 넘어지든 인조 잔디에 넘어지든 천연 잔디에 넘어지든 찰과상을 입으시죠. 예, 그렇죠. 물론 여름에 끌어오를 때 아무래도 인조 잔디가 밑에 고무도 깔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찰과상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게 우선이겠죠. 네. 아주 또 나이 먹은 사람처럼 얘기를 또 이렇게 어떤 부분이 이거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지 않는 것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나이 정도 돼야지. 사실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자전거 타는 것도 되게 조심해요. 자전거도 크게 다치시는 분들. 그 자전거 한 30km 이렇게 쭉 타고 가다 보면 특히 이제 휴일 같은 때는 많잖아요. 그 타시는 분들이 꼭 한 평균 잡아서 2-3건 사고를 봐요. 그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더군다나 요새는 그 전기 자전거인데 이게 원래 전기 자전거 속도 20km 이상이니까 못 내게 돼 있거든요. 이거 소프트웨어가 싹 조정을 해가지고 40km까지 진짜 그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같은 것들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운동도 좋지만 어쨌든 조심하셔야 되고요. 게다가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그 실제로 자전거의 도난율이 그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가는 것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럼요. 예. 아저씨 자전거 좋은 것 같은데 한 번만 타봐도 돼요? 딱 이러고 타보지 뭐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일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한 번 타봐도 돼요? 그럼
왜 함부로 달리기래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네. 예. 제가 말씀드린 세워진 자전거였는데. 아 세워진 자전거 뭐 아이 그것도 세워진 자전거니까 한번 타도 되었죠. 뭐 예. 네. 예. 이렇게 저를 자꾸 그만하세요. 네. 여러분 저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공구사 샵 공구사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방송에서 최대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주말 이틀 동안 못 들으시니까 제가 또 특별히 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전남 평화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파탄난 현실을 보면서 미래를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다.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현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진정성을 갖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달라 촉구를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9.19 군사합의가 파기가 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하면서 이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지적을 했고요. 정부의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건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972년 7.4 남북 공동선언부터 2018년 평양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까지 모두 적대와 위기의 세월을 뛰어넘으며 이어져 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디뎠던 2018년의 평화를 향한 큰 발걸음은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때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미 대선과 관련해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 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대화밖에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습니다. 남북이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말로만 평화론을 외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방어 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체 앞길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뒀고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해선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임종석 의원이 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통일하지 말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간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뒤 통일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는데요.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으로 돌아서면서 비교적 조용하다.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민족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줄어서인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한 건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전 이거 쓴소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본인의 입장이 이 현 정권과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주장했다라고 봅니다. 이건 쓴소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힘에 의한 평화는 사실 윤석열 정권만 외친 게 아니에요. 이거 플라톤부터 이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나치게 이상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측은 평화라는 것이 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제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를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한다. 얼핏 들으면 대화를 통해 평화가 좋죠. 제일 좋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처럼. 근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냐.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현실성이 있느냐에 따라서는 전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자, 대화를 위해서 평화를 했다.
그 평화가 뭐냐? 케네스 볼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와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를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라는 건 뭐냐면 지금 그냥 무력 분쟁이 없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는 잠재적으로도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소극적 의미의 평화는 문재인 정권에는 현 정권에는 똑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적극적 의미의 평화는 문재인 정권 때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가 있었고 지금은 없느냐 하면 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적극적 의미의 평화는 없었어요. 두 번째, 아니 이 소위 말해서 대화하고 뭐 9.19 공동선언하고 뭐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뭡니까?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북한이 핵 개발을 멈췄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다음번에 미국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추진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이런 패싱을 당하고 소외돼서는 안 된다. 뭐 맞는 말 같이 들리지만 핵심에 빠졌습니다. 만일 말이에요, 북미 대화가 재개가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때는 그 주제가 뭔가가 중요합니다. 북미 대화를 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 좀 커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오히려 북한과 핵 군축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핵 군축회담이라는 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만 패싱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일본도 그렇고 다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당선이 되면 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싱당하고 소외당해서는 안 된다? 천만에. 뭐를 얘기를 해야 되냐면 어떤 방향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부터 예상을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안 하고 대화가 재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싱 나가면 안 된다?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 저는 알맹이가 빠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하여간 임종석 전 실장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 뭐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단지 사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통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통일 그냥 두 개 국가로 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럽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뭐 개인의 생각이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가타부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문재인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 말의 무게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인들에 있어서의 대북 정책을 미화만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것이 문제였었고 그러한 솔직한 반성도 아울러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이 좀 안타깝죠. 어쨌든 한반도를,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구도가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신냉전이 되고 있거든요. 신냉전이 지금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해야죠. 예? 중국이랑 가깝게 지내고 미국을 우리가 좀 등한시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미국과 더 가깝게 지내고 중국을 좀 등한시해도 된다고 얘기할 건지, 이런 구체성을 좀 얘기를 해줘야죠.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암동도 참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풀라산에서 약한 열대 저압부가 우리나라를 예상보다 가까이 지나면서 주말까지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이 태풍 풀라산 오늘 오전 중국 상하이 서북서쪽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다라고 합니다. 열대 저기압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면 태풍으로 분류가 되고, 열대 저압부는 태풍보다 약한 저기압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지금 호우특보가 중부와 남부지방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중부지방 기준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씩 비가 내리는 등 일요일인 22일까지 전국에 극한 호우 수준의 비가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대체로 30에서 100mm,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는 100에서 200mm의 비가 예상된다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호남과
이제 충청 지역은 예상 강수량이 50에서 100mm, 그리고 영남은 경북 북부와 부울경에 50에서 120, 대구와 경북 남부는 50에서 100mm 정도의 비가 내린다라고 합니다. 남해안 부근이 2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은 180mm 이상 이렇게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 비와 함께 매우 강한 강풍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 그 뭐 좀 농이라기보단 진이긴 한데요. 그 비 맞으면서 축구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비면 야외 활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안 할 거고요. 행안부는 이런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서 오늘 오전 9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을 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우려 지역, 지하차도, 둔치 주차장 등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를 했습니다. 또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 많이 오시는 날은 지하차도 같은데 이용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더니 이제는 폭우가 내리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죠. 뉴스로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대본에서도 이 점검 그리고 이 보호 최우선으로 하라고 철저히 지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가을에 이렇게 비 많이 와도 돼요? 뭐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 가을에 너무 덥고 너무 비 오고 이거 참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호우 대비를 이젠 여름에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을에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취약 지역, 특히 이제 반지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여기서의 이 방수 시설을 어느 정도 잘하는가 이런 거를 각 지자체가 좀 점검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둔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 자동차를 위로 끌어올려야죠. 거기 자동차들 많이 서 있거든요. 버스 뭐 예를 들면 중장비 이런 거 많이 서 있는데 이런 것들도 빨리 조치를 피해야 되는데 특히 인명피해와 관련되는 건 이 주택 문제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물이 역류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거는 잘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저수 터널 있지 않습니까? 우수 터널이죠. 우수 터널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이게 인명피해를 막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앞으로 잘 하겠죠.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드리겠습니다. 의협 관련 소식인데요.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 오늘 공포가 됐는데 의협 부회장이 이 대한간호협회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의 SNS에 이 간호협회가 낸 보도자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썼는데요.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더 소개를 해드리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하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제가 다른 말들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건방진 것들이라는 것은 방송용어로 뭐 그렇게 부족한 단어는 아니죠. 착각 뒤에 표현을 좀 그거는 생략하셔도 하셔야죠. 의협은 간호법이 간호사 불법 의료 행위를 부추기고 의료 전문성을 해친다면서 반대해 왔습니다.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서 간호법에 대해선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잡고 직역 갈등을 격화시킨 악법이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는데요. 간호사협회가 오늘 간호법 제정안 공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한 건데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당초 계획된 일정은 아니고 임 회장이 다른 일정으로 국회를 찾으면서 한 대표 측의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또 이 명절 연휴 때
추석 연휴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 1대1로 만나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박단 전공의협의 회장이 비판하는 SNS 글도 올리기도 했는데, 한동훈 대표와 의협 회장 간의 만남이 이뤄졌지만 의협 부회장의 SNS 글 파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이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뭐 개인 병을 하는지 아니면 종합병원의 의사인지 대형 병원의 의사인지 제가 그건 좀 모르겠는데, 이 중요한 거는 참 이걸 보면서 이거 뭐 어떻게 이 얘기할 만한 이 거리가 되나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 해요. 이거는 사실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대형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간호부라고 하죠. 이 간호 쪽하고 의사들 쪽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어서 이원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지시하고 간호사가 그 지시를 따르고 뭐 이런 관계라고 보기는 구조적으로 보면 전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고, 사실 전문 간호사라고 하는 분들은 뭐 상당 부분 이 의사의 일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PA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건방진 것들이라고 아마 비춰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일 간호사라면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때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습니까? 그때 얼굴에 자중 나면서 그 자중난 위에 그게 짓물러 가지고 테이프 붙이는 수많은 간호사들의 얼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 장기 말일까요? 건방진 것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고마워야 할 귀중한 의료진입니다. 이게 소수의 의사들 눈에서는 건방진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소수의 의사들 눈에는 정말 착각하는 장기말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지만, 우리 눈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의정 갈등에서 의사분들의 입지는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 제가 사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꼭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지극히 일부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과 시상대에서 셀피를 찍는 일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던 북한 탁구 선수들이 최근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가 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체육부문 일꾼들과 선수, 감독들이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 만방에 떨치기 위해 힘차게 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중인 모습에 이 북한의 탁구 대표팀 리정식, 김금용 선수의 모습이 담겼고요. 인터뷰도 담겼습니다. 두 선수는 지난 7월에 열렸던 파리올림픽 혼합 복식 부문에서 은메달을 획득을 했고, 동메달을 딴 우리 임종훈, 신유빈 선수, 그리고 중국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셀피를 찍었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주요 외신에서 올림픽 10대 뉴스로 선정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들이 우리 선수들을 비롯한 외국 선수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당국의 특별 지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북한으로 돌아간 뒤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평양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이 지난 15일 귀국한 이후 평양에서 사상 총화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화라는 게 북한 주민들이 소속된 당이나 기관, 근로단체에서 각자의 업무와 사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두 선수에 대한 보고서에는 당국이 제일 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 선수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희죽 웃음 띤 모습을 보였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라고 합니다. 탈북민 출신의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이 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서 최소 혁명화 2-3년 정도에 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혁명화라는 게 노동 단련 같은 걸로 농장 등에 가서 2-3년 정도 일하고 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66년에 런던 올림픽 당시에도 북한 축구가 8강까지 올라가서 북한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과 접촉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그때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대부분이 추방당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TV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이미 가벼운 처분을 받고 복귀했을 가능성이나 혹은 북한 당국이 대외적인 관심을 우려해서 일부러 처벌하지 않고 TV에 모습을 내보냈을 가능성 등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벌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북한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 나라인 게 은메달 따면 아우지 탄광 보내고 이러는 나라예요. 예? 탄광 보내고 이러는 나라기 때문에 실제로 박준권 의원이 얘기한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뉴스 파이팅에서 이제 그런 얘기했다는 거 그거 저는 그냥 흘려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훈련 매진한다. 뭐 훈련하는 장면 몇 장면 나왔다고 해서 이들이 무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 설마 그 정도 되겠어? 근데 아이 설마 그 정도 되는 사회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우영 아나운서가 지금 아침마다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에서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요새 김정은 사진밖에 없다 그러던데 뭐 거기에 인사를 안 하고서 축구를 시작했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여기 앉아있지 못하는 거죠. 공으로 맞히거나 그런 것도요? 공으로 맞추면 아니 북한은요 그 김씨 왕조 사진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신문 이거 꾸겨도 이거 큰일 나요. 예? 그래서 그 사회가 그런데요. 그 신문 그거 저는 옛날에 북한을 한번 갔었어요. 근데 북한이 얼마나 웃기는 사회인지 아세요? 사진을 찍잖아요. 관광지에서. 예를 들면 개성공항 갔다. 사진을 찍죠. 아무 데서나 못 찍어요. 특정 장소에서 찍어요. 특정 장소에서 찍는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특정 방향을 등을 지고 찍어야만 문제가 없어요. 만일 장소에서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자세를 튼다. 그러면은 카메라 뺏겨요. 그런 사회가 북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 것을 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냥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그냥 잠깐 훈련하는 모습 보여줬을 수도 있죠.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네요. 그렇죠. 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야식, 회식,